요거 샘플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정답률이 얼마나 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수준에서 한 80% 이상 적어도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문법 설명조차 이해할 수 없어요. 문법 특강 많이 듣잖아요. 의미가 없다. 레벨 테스트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애들은 다 이 구조예요. 근데 이게 역전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안 늘어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문법을 태어나서 배운 적이 없다 하는 신규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 문법 기출문제 풀어봤어요. 네네. 몇 퍼센트 맞출까? 90% 맞추더라고요. 문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우리가 실은 문법이라고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이 문법이 하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세계관에서는 실용문법이 네. 있는 거고, 그리고 K문법이 있다. 그렇죠. 기수는 실용문법은 우리가 말하거나 쓸 때 항상 사용하는 문법이지요. 이거에 이제 전형적인 문제들이 뭐냐? 수능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인영어 시험에 나오는 문법들이 대체로 이래요. 토익 같은 거. 네. 그래서 이 문법은 실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도 많이 글을 읽고 써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잘해요. 90% 정도 맞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유학생들 영어 네.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문법을 따로 문법책으로 공부를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도 공인영어 시험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다 맞거든요. 맞죠. 예, 거의 다 맞아요. 예. 그리고 수능어법도 거의 다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게 실용 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K 문법은 뭐냐? 이거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가 영어를 읽고 듣고 쓰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는 문법들이 바로 K 문법이다. 이 들어가기 전에 이 K 문법인데 K 문법은 J 문법에서 시작됐어요. J 문법은 여기서 이제 재팬을 뜻하고요. 일본식 그 영어 문법을 가져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일본이라 그래서 뭐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근데 이게 좋지가 않아요.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데 좋지가 않은데 그거를 지금 계속 몇십 년, 지금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은 아쉽다. 이거는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이 두 개라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을 거예요. 이 문법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다고 한 이 상위권 중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능은 풀어봤는데 수능은 90%를 맞춰요. 거의 다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 내신 중에서 전형적인 K문법 중에서 난이도가 좀 까다로웠던 거, 네. 그것들을 풀려보면은 정답률이 한 반 정도예요. 50% 정도예요. 그렇게 나오죠. 예. 중학교 시험이 그러면 고등학교 수능보다 어려운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가사의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문법을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 수능어법이나 그 공인영어 문법을 어떻게 거의 다 맞추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 원서를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에요. 네. 그럼 원서를 읽었는데 이게 원서가 읽는다고 이게 문법이 형성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pology라는 말이랑 apologize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이 학생들은 apology 명사 이렇게 외운 게 아니에요. apologize 이거는 동사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 이런 예문을 기억하는 거죠. 뭐 네. 예를 들어서 you owe me an apology 이런 말이 있죠. 네. 너 나한테 사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같은 의도인데 뭐 you have to apologize 이렇게 말할 네. 수도 있잖아요. 요 문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you owe me an apology 할 때 apology는 앞에 있는 o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쓴 거니까 동사는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명칭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noun인지 명사인지 apology가 그 명사라고 부르는 말인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명칭은 모를 수 있지만 상황에는 적재적소에 다 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You owe me an apologize. 누가 이렇게 써놨다. 말을 한다 하면은 그 느낌이 어때요? 뭐야 이거 이상해. 어색하죠. 예. 그러니까 수능어법이나 공인영어 문제 같은 걸 거의 다 푸는 거죠. 대체로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중 어색한 걸 고르시오. 상황에 맞게 못 쓰는 거나 혹은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게 문제인데 딱 보면 이상하거든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고르면은 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된다. 배우는 방법은 뭐라고요? 문장을 많이 접했으니까. 문장에서 안 쓰는 형태가 문법이 틀린 거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언어랑 친해져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규칙이 이런 규칙이 있나 할 때 배우는 게 좋지. 언어 자체를 잘 모르는데 규칙 먼저 알려주고. 근데 규칙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언어를 잘 모르니까 이거 뭐 어디다 갖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예제를 들어보면은 You have to apologize. You owe me an apology. 두 번째 걸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랑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첫 번째 것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한국말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You owe me an apology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한국말에서는. 이거 뭐 굳이 번역하자면은 너는 나에게 하나의 사과를 빌려갔으니까 지금 돌려줘야 돼.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쓰다 보면은 사과라는 것을 이제 나한테 줘야 되는 순서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익숙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문법을 갖다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의 완성은 언어를 아는 게 선이고 그걸 정리해 주는 게 문법이다. 자,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실용적인 문법 능력을 갖고서 우리 중고등학교의 내신 문법이 해결이 되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 내신 문법은 실용적인 영어 문법 능력으로 커버가 가능한가요? 해결이 완벽하게 안 돼요. 이해를 다 하고 100점 만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다 맞춘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문법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따로 많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제가 지도를 할 때도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혹여나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거는 그냥 안고 가라. 이거 고등학교 가면은 전혀 나오지 않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만 쓰고 잊어버려도 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K문법의 대표 주자가 투부정사의 용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용문법이 돼 있는 친구들은 이 문장들이 다 구사일 수가 있어요. Glad to meet you 이거나 뭐 I went there to learn something 이런 거나 문장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말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Glad to meet you 할 때 to meet이랑 I went there to learn something 할 때 to learn something이 같은 기능을 하는 거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K문법이 좀 틀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백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때 되면은 이 투부정사의 용법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여기 근방 학교에서 10년 동안 10년 이상이죠. 고등학교 내신 문제 보면서 이 투부정사의 용법 맞추라는 문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힘을 뺄 필요가 별로 없다. 그 효용이 대체 뭐냐?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 알아서 그게 뭐 말이 더 잘 나오던가 이해가 더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대입하는데 도움이 되냐?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왜 중학교 때 왕창 내냐 시험을? 그리고 왜 여기에 또 이제 당장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시간을 왕창 쏟아붓냐? 이거는 굉장히 좀 소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학교 때는 뭐 100점 맞으려면 따로따로 공부해줘야 되고 복잡한 거 진짜 공부하는 듯이 공부해야 되고 투정사 용법 현재 원래도 용법 있습니다. 저도 들어도 헷갈리는 거 그거 따로 공부해줘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걸 따로 해줘야 되고.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런 부담이 없어져요. 지엽적인 문법 문제가 안 나옵니다. 왜? 수능에서 안 나오니까. 수능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아주 K문법다운 문제들은 안 나와요. 오히려 아주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나와요. 동사에 S 붙이냐 안 붙이냐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문장이 5줄 6줄이라서 어디가 주어인지 어디가 동사인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기초적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막 6년, 7년, 8년 전에 배운 것들이 나와요.
이번 수능에서도 그게 나왔죠. S 붙이고 이런 게. 그렇죠. 예. 요거는 좋아요. 이게 맞아요. 요거는 실용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S 붙이고 안 붙이면 글 딱 보면 어색하고 특히 이제 원어민들이 보면은 이게 그 글의 그 글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은 이 K 문법과는 굉장히 멀어진다. 진짜 K스러운 그런 문법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나온 학교가 있어요. 일부 학교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대치동으로 좀 볼까요? 저는 이제 대치동 주변의 중학교를 보면은 K 문법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85% 정도는 K 문법으로 문제를 낸다. 네. 투부정사 문제 나오고 현재 완료 용법 나옵니다. 네. 대치동 주변의 고등학교를 보면은 이게 역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90% 정도는 K 문법이 안 나와요. 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적인 문법이 그리고 10%에서 15% 정도 그런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 저기 뭐 학교 이름을 얘기하는 건 좀 그런가요? 유명한 여고가 있는데 거기서 좀 나옵니다. 왜냐면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이제 진학할 거를 예상하거나 알면 맞아요. 알아야 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도곡동에 있는 여고 거기서 이제 K 문법 이제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저희의 말을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실용적인 문법 능력을 갖고 있어도 중고등 내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네? 그럼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냥 저기 손 놓고 틀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의 뭐 대비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을 익히면 됩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알면은 대부분의 문법 파트는 거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개념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이걸로 커버가 다 되거든요. 투부정사의 용법 묻는 것도 실은 품사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잖아요. 문장 성분 개념을. 그러면 따로 안 해도 돼요. 투부정사 용법이 이거거든요.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이거 고르라는 건데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그 투부정사 부분이 부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 개념이 선명하잖아요. 따로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파트 자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왜 존재하는 거야 따로?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왜 투부정사의 용법 파트가 왜 따로 있어? 그냥 품사 파트인데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동명사랑 뭐 현재 분사 구별하는 것도 있어요. ing 이렇게 밑줄 쳐놓고 밑줄 친 ing의 쓰임이 다른 것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쓰임이 다른 것 찾기 이런 건데 이것도 실은 품사로 거의 다 해결이 되잖아요. 네. 이 명사 자리에 있으면은 동명사라고 하는 거고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은 이 분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별로.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I like cars라는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cars라는 거는 아이들이 대체로 알아요. 네. 아 차구나. 네. 차가 명사라는 거를 아는 확률은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cars 들어갈 자리에 뭐 I like to dance를 쓰면은 to dance가 cars랑 같은 기능이잖아요. cars가 명사니까 to dance도 명사예요. 이거를 왜 외우고 있냐고요? 왜 이거를 to dance가 춤추는 것이라고 해석되니까 것이라고 해석되면은 명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왜 하고 있냐고요? 똑같은 자리잖아요. cars랑 to dance랑 같은 기능을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cars가 명사인 거 알면은 그 자리로 이제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게 품사로 접근하는 거죠.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네. 뭐뭐하는 것. 그래서 네. 것은 기 명사야.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 진짜 위험해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건데 이거는 피해야 하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이게 먹혀 들지가 않고요. 네. 이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그걸 이렇게 꼼수처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품사로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품사를 몰라도 문법을 많이 배우면은 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들어가는 품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만약에 품사의 개념이 아예 없는데 품사를 잘 몰라요.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못 골라요. 그 상태에서 투부정사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 진짜 수백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 까먹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투부정사를 공부하려면 품사를 잘 알아야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품사랑 문장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학원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책에 써 있는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은 이거를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야 돼. 예를 들어서 you look nice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고 you look nicely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시죠. look은 이형식 동사로 보어를 취하는 동사야. 보어는 당연히 형용사지 부사가 아니라 이게 학교의 설명이고 이게 교재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 설명을 듣는 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 형용사가 뭐지? 보어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중학교 교과서도 전제로 한 게 품사를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쓰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어떤 게 형용사고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게 부사고 어떤 게 뭐 전치사인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와닿지가 않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품사랑 문장 성분이 없으면은 사상누각이죠. 설명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 베이스 위에 깔려 있는데 밑단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이 훈련하는 품사와 문장 성분 훈련 자료 요거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자료 공개해 드리는데 여기 이제 답지하고 이제 문제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품사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요거 시험 삼아서 품사 이렇게 적어 보시고 문장 성분 적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자신이 또 아이가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원문은 이소부화지요. 네. 예. Jay was a little bird who lived in the woods. 이게 첫 문장인데 네. 이게 되면 돼요. 이 아래 부분을 J가 명사다, was가 동사다, 어는 관사다. 뭐 이거 일종의 형용사기도 하죠. 네. 한정사기도 하고. 네. little 이거는 형용사, bird는 명사. who는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관계대명사는 실은 접속사랑 대명사 기능이 같이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lived는 동사, in 전치사, the 관사, would 명사. 네. 요거를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냐? 요걸 네.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품사 2는 뭐냐면은 그 아래에 있는 문장 성분 단위에 맞춰서 청크로 되어 있는 품사를 인식할 수가 있냐? 아, 그렇죠. 예, 좋네요. 이거죠. 여기 한 단어 단위니까 똑같이 명사고 여기는 뭐 동사겠죠? 네. 근데 여기 보면 a little bird는 합쳐서 한 개념이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구인데 이게 하는 기능은 그냥 bird가 하는 기능이랑 똑같으니까 명사구. 여기서 이제 구라는 것은 여러 단어가 모여가지고 한 단어처럼 쓰이는 게 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절과 구 그리고 품사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 문장 성분이죠. 네. 문장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거죠.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이런 건데 이 J는 품사는 명사지만 문장 성분은 주어다. 네. was는 품사는 동사지만 문장 성분은 서술어다. 네. 그 a little bird는 요거는 보어로 쓰인다. 네. 이 이후 후부터 끝까지는 앞에 있는 bird 꾸몄으니까 꾸미는 말, 다시 말해서 수식어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거예요. 구문이 뭐냐? 구문이랑 문법은 어떻게 상관이 있고 구문이랑 의미 파악하는 게 어떻게 관련이 있죠? 이게 궁금해 하시는데 구문이 뭐냐면 제가 인식하는 건 이거예요. 네. 문장 성분이랑 관련지어서 의미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구문 훈련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J가 주어니까 뭐 우리말 개념으로 치면은 J는이 되고 네. was는 굳이 한국어로 말하면 뭐였다 이런 거고 a little bird는 작은 새 그리고 이제 who lived in the woods는 숲속에 사는 이런 뜻이 되죠. 네. 요거를 다 합쳐놓은 게 아래 문장 해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실은 많은 구문서에서 요 문장 성분 단위로 이렇게 잘라놓거든요. 슬래시 표시해갖고 요게 구문학습이다. 같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장을 이렇게 같이 봤죠. 네. 그래서 요거 샘플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정답률이 얼마나 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수준에서 한 80% 이상 적어도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문법 설명조차 이해할 수 없어요. 맞아요. 책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수업 듣고 문법 특강 많이 듣잖아요. 의미가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혹여나 지금 이제 아이한테 주고 이제 풀어보고 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부모님도 이 점수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거를 한두 달 정도 공부했는데 실력이 많이 늘지 않는다? 그것도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언어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을 해야 된다. 최소 몇 달은 걸리고 제대로 하려면 1년 가까이 해줘야 돼요. 이 훈련을 거의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해도. 저희는 이거를 1년에 2,000개를 해요. 2,000단어. 예,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이게 이 단어의 실제 품사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백날 명사는 이름이야. 이 정의만 수십 번 반복한다고 해서 실제로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명사인지 인지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저희 댓글로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는데요. 저희가 귀담아서 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원서 읽는 아이들을 해석을 시켜보면 어물쩍 맥락만 얘기한다든가 그냥 넘어간다 적당히. 그런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문법 공부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백희원 선생님? 정확한 해석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게 어떤 문장 자체를 한글로 번역을 했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인가요? 한글로 번역하는 순간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정확한 해석을 원하시면 영어는 영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단어들이 뜻이 한글 단어랑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100% 매칭되는 게 없어요. 문맥에 따라서 다 바꿔줘야 되고 그 한글 문맥하고 영어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해석하는 순간 100%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해석이 난해한 것들은 더욱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 이런 책들이 한글로 번역되잖아요. 블랙스완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블랙스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글로 번역을 시켜놨더니 못 읽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지만 한글 번역서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해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정말 칼 같은 이해, 이거는 추구하지 마세요. 이거 추구하다 보면은 다른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영어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칼 같은 해석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문제 다 맞출 수 있다니까요. 50%만 이해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따라서 어물쩍 맥락만 얘기한다. 이게 결코 나쁘지가 않다. 근데 그 맥락의 이해 자체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만큼 이해를 하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영화를 보다가 멈춰! 넷플릭스로 보다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화면을.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 놓친 오마주가 있나? 이 연기자의 표정이 지금 어떻지? 봉준호 감독이라면 저기 뒤에 배경까지 하나하나 다 상징한다고 들었는데 미장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거죠. 하나도 놓칠 수 없어. 네. 정확히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일어나는 일을 보자고요. 누가 잘하냐? 거시적으로 흐름을 많이 접한 친구들이 잘해요. 영화 많이 본 친구들이 네. 영화는 잘 이해하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는데 100%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중간에 이해 안 된다는 게 있다고 해서 다 멈추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면은 영화를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영화를 어떻게 좋아하게 돼요?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거 좀 여기 뭔가 내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만 좀 다시 분석해보고 싶어. 이렇게 접근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이는 모든 영화를 오늘은 저기 2시간짜리 영화인데 0분 1초부터 2분까지만 봐. 하나하나 분석해서 내일은 다음 진도는 2분부터 4분까지 이렇게 하면은 맥락이 없잖아요. 재미가 어딨어, 재미가. 이게 접근이 과연 맞는 접근이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요새 이제 제가 레벨 테스트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의미 단위가 클수록 정답률이 높아요. 글의 전반적인 주제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답률이 제일 높고
그거를 문장 단위로 쪼개서 세부 내용 이해라고 저희 부르는데 그거가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어구의 의도를 받아들이냐를 물어보는 표현 문제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고 맥락을 준 다음에 단어 하나를 딱 핀포인트 해갖고 이 단어에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근데 정말 예외가 없는 건 뭐냐면은 정말 잘하는 애들은 다 이 구조예요. 이게 역전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부 내용 이해가 혹은 표현에 대한 정답률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 파악, 의도 파악보다 정답률이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중에서 총점이 높은 애들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 전반적인 흐름 없이 작은 거에서만 시작한 친구들은 그 작은 거에만 계속 집중했던 친구들은 잘 안 늘어요. 요게 특징이에요. 이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를 세우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직독직해가 된 이후에 원서를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반대예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 문법을 공부하면 구조가 세워지냐? 구조가 세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그다음에 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어떤 것인지를 많이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주어구나, 이런 것들이 동사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구조가 세워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직독직해라는 거는 읽고 나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데 이것도 선우가 바뀌어진 거예요. 영어를 많이 읽어야지 직독직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한글 실력이 이 정도 있으면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얘네들이 소통이 가능해져요. 이거를 한글 실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이게 올라간다. 이게 안 돼요.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랑은 정반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림 보고 단어 보고 매칭해가지고 뭐 수박 뭐 모양이 있으니까 수박 워터멜론이라고 써 있는 게 수박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익혀놓고 그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형성된 다음에 그때 구조를 아이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글과 영어를 매칭시키는 게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문법을 잘한다. 근데 뭐 실용 영어를 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문법만 잘하고 다른 뭐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쓰기, 읽기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문법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 네. 저기 K문법 많이 배운 사람들 문법 못해요. 못해요. 굉장히 네. 글 쓰는 거 말할 때마다 문법 되게 많이 틀립니다. 기초적인 걸 굉장히 많이 틀려요. 네. 제가 봤을 때 엉망인데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봤어요. 네. 자기는 문법은 잘하는데 뭐 이렇게 읽기, 뭐 쓰기, 말하기가 안 된다. 네. 제가 봤을 땐 다 한대요. 문법이 제일 이상해. 이게 맞아요. 말하거나 글 쓸 때 보면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걸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문법은 이건 다 어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진짜 K문법스러운 그것만 알고 있는 게 그게 잘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분리가 돼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봐요.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편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